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구와 사람 2021년 생태대 포럼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 자리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적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몇 명을 뵈니까 뭐 이렇게 평소에 인사드리고 뵙던 분들 오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근황을 물으시고 친교를 맺는 서로 인사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편하게 말씀 나누시고 네.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실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와 사람 양지용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아는 분들이죠. 안녕하세요. 장우재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이거 그냥 놔두셔야 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눈치 게임 같은데요. 타이밍을 잘 맞춰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헌법 공부하는 오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연극 배우시잖아요. 연극 배우라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저는 권은민 변호사입니다. 네. 이 포럼을 통해서 지구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은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전반적인 우리 지구법학의 기초에 관한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고, 토론 시간에는 현지혜 씨, 최정원 씨, 젊은 세대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특별히 건강 조심들 하시고 내년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폐회사 인사 같으네.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셨으니까 시작할까요, 선생님? 네. 지구와 사람 분상 행사를 보면 형식과 내용을 파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 어떤 행사를 하든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지구와 사람 2021년 생태대 포럼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황보현 변호사입니다. 올해 생태대 포럼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1부 순서로 인간나무의 존재, 생명과 열리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월 5일 2부 순서에는 지구법학과 바이오크라시를 주제로 2부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조 발제로 포스트 휴먼 시대와 지구법학을 주제로 저희 지구와 사람 학술단장 겸 상임대표이신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뒤이어 세션 첫 순서로 탄소 중립 전환과 지구법학의 의의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님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센트릭 유니버시티 4.0을 주제로 지구와 사람 공동대표이신 김홍기 서울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 지루와 토론 시간인데요. 김왕배 교수님, 송기원 교수님, 그리고 최종원 선생님 세 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첫 순서로 키노트 발표를 해주실 김왕배 교수님의 포스트 휴먼 시대와 지구법학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지구와 사람 상임대표이면서 학술단장을 맡고 있는 김왕배입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의 지구법학인데요.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을 요즘 최근 각 영역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구법학의 현 주소 그리고 미래의 어떤 그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혹은 탈인간주의 시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기존의 인간과
결을 달리하는 인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또 준객체로 불리는 현대 과학기술의 인공물들, 또 그 인공물과 결합된 인간의 유적 특성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또 멸종을 바라보는 이른바 파국의 시대, 인류세의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인간 너머의 수많은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인간과 비인간의 수평적 존재론 혹은 종횡단적 사유는 가능한가? 또 인간 넘어 비인간에게도 법적 권리가 주어질 수 있는가? 인간 비인간의 새로운 사회계약과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체는 가능한가?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은 오직 인간의 관점에서만 파악되어야 하는가? 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포스트이란 말은 후기라는 말도 있고 탈이라는 말도 있죠. 근데 어쨌든 후기로 번역을 하든 벗어났다는 의미로 번역을 하든 분명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들, 특히 유전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줄기세포라든가 뭐 수정란 아이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합성물인 GMO 같은 여러 가지 유전자 합성 인공물들이 또 유기체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리화학 경우에도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트랜스 휴먼이다, 사이보그다. 그래서 이런 유기체를 통틀어서 뭐 포스트 휴먼이다 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최근엔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융합 기술 현실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서 우리가 많은 행위를 여기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죠. 헤르베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이 사이보그, 즉 기계와 합체된 혼종으로서의 인간 유기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런 기계 유기체, 다시 고전적인 의미의 기계와 또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기계들은 너무 활동적인 데 비해서 인간들이 너무 무기력해졌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어떤 새로운 시대, 소위 포스트 휴먼 시대에 많은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 후반에 울리 맥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표현을 했죠. 과학기술의 발달이 부메랑처럼 우리 인간에 가져다주는 그 위험, 뭐 생태 교란이라든가 핵기술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전 인류 사회가 이런 코로나19의 그 팬데믹 현상에 젖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이런 뭐 타자 살해 사건들, 그러니까 죽음과 죽임의 어떤 사건들,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그리고 재난재해 사건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험들, 뭐 실업이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어린아이의 시체, 이건 쿠르드 난민, 시리아 내전 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참혹한 현상이고요. 또 바로 그 옆에 사진은 여전히 어떤 극우 인종 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런 살생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제가 두말할 필요 없이 이런 그 녹조 현상으로 상정화되는 여러 그 자연의 위험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의 세대를 인류세라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상당히 논쟁적이고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이야기, 그 개념이긴 합니다만 또 인류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또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이 이 지구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됨으로써 어떤 지질 행성, 그러니까 행성의 지질 경로를 지금 바꾸고 있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우리 농경시대부터 출발했던 아니면 혹자는 뭐 중세 때 혹은 산업혁명기 그리고 1950년대 이후 그 출발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인간들은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이제는 지구 행성의 경로를 바꾸거나 혹은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표는 바로 그런 인류세의 여러 가지 징후들, 예컨대 CO2의 그 방출량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그 지구 온난화의 그 온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탄소라든가 지구 기후가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성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 있고요. 그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이 어제보다는,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는 무언가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진보적 사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또 이들은 우리가 진보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인간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실존 철학자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인도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항상 너라고 하는 대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가 성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동안의 인간에 대한 성찰은 인간과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너머의 존재, Beyond Human Being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유를 넘어서 다양한 어떤 사물들, 다양한 객체들, 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강, 들, 산, 컴퓨터, 밥, 스마트폰, 연필, 고양이, 비둘기, 멧돼지, 세균,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등. 한때는 인간이 여기에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이성과 최고 위대한 피조물로서 이 수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실험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이제는 인간도 이 수많은 피조물 중에 혹은 인공 피조물 중에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 스몰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 라지 서브젝트가 아니라 S가 아니라 스몰 s라고 하는 것,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그것을 통틀어서 신유물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종횡단의 사유, 종과 종 사이에 뭔가 그것을 관통하는 횡단적 사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존재론적인 평등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나와 고양이와 나와 심지어는 컴퓨터와 나와 로봇이 그야말로 있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있어서의 균질함, 균등성, 평등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또한 개체지향의 존재론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 중심을 벗어나서 다양한 사물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이질성의 현상학, 내가 아닌, 인간이 아닌 고양이가 바라보는 그 세계의 어떤 그 세계관, 혹은 그 세계는 어떨까라고 하는, 숲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숲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방법론적인, 존재론적인, 인신론적인 그런 전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법학은 아마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나온 하나의 그 법학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법학에 대한 그 위키피디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한 부분이고, 그 공동체에 속하는 각 성원의 안녕은 전체로서 지구의 안녕에 의지한다는 사고의 토대를 두고 있는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철학이다. 어떤 그 지구 법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 이전에 주리스프루던스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성원들, 인간 너머의 성원들, 인간을 포함한 인간 너머의 성원들의 기본적 권리론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할 권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살아야 할 서식지의 공간에 관한 권리고, 세 번째는 지구 공동체가 부단히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각 성원이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어떤 그런 토대로서의 철학적 사유를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정신사적인 어떤 뭐 체제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구법학은 지구 행성을 구성하는 모든 생명은 그 스스로의 존엄성을 갖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강은 강의 권리를, 나무는 나무의 권리를, 산은 산의 권리를 갖고 동식물은 각각 그들 나름의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법학은 인간 넘어 존재자들의 이런 다양한 권리를 법체계 속에서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나 억압을 막기 위해서 자연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정법의 영역에서 권리를 부여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법과 지구법 체계를 뭐 간단히 비교해드리면, 최근에 지구를 위한 변론의 책을 펴낸 강금실 우리 공동대표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대법이 인간 공동체 중심이라면 지구법은 지구 공동체, 근본 규범에 있어서 근대법이 인간 존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지구법은 자연 존중과 인간 존중을 포함하는, 그 규범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천부설 등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주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체가 인간과 법인이라면 인간, 법인, 자연, 또 인간의 권리가 기본권이라면 지구권, 자연과 인간의 권리,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을 어떤 공공본이나 질서유지나 국가안보에 두고 있다면 근대법이, 지구법은 지구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한을 둔다면 둘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 절차가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생명주의에 입각하고, 법의 지배가 시민법의 지배라면 지구법의 지배를 추구하고, 협의체가 근대법이 국가연합이라면 지구법은 다양한 종들 간의 연합일 것이고, 평화론이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면 지구법은 바로 이 지구 평화를, 그리고 문명이 인류세와 산업문명 중심이라면 지구법은 그걸 넘어서 이제 생태대 문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지구법 현상이 그냥 단순하게 이상형의 어떤 그 논의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콰도르의 헌법 속에서 그 정신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뉴질랜드의 황건어의 강을 보존하기 위한 또 대리인단을 형성을 해서 이런 지구법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이 밖에 뭐 겐지스강이라든가 미국의 다양한 주,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사실은 이미 이런 지구법학적인 정신을 헌법에 담거나 아니면 시행을 또 하고 있고, 자체 조례로 또 이것을 시행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법학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구법학의 그 바탕이 또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치 체제, 그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포럼스 의회라고 그러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뭐 그런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지렁이와 벌레, 각종 바이러스, 인간의 행위와 문화가 이런 비인간 행위와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너머의 어떤 많은 존재자들과의 수평적인 존재론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들을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장으로 끌어들어와 보자.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론의 적절한 분석 단위가 더 이상 주체, 인간으로서의 주체와 사물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바로 다질적인 그런 공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철학입니다. 이것을 혹시 우리는 바이오크라시라고 이제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구와 사람의 구성원들은 이 크라시, 통치체라는 말과 바이오, 자칫 그 생체 폴리틱스라고 하는 말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개념입니다만, 저희들 사이에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혹은 흥미롭게 조의 아나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이것을 다 합해서 비오조의 아나크라시라는 말로 한번 합쳐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후의 전환인가? 결국은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법의 생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이미 인과론적인, 그러니까 A가 B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선적 인과론은 이미 우리가 벗어난 지가 오래다. 상대성 원리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시스템 이론이라든가 복잡계 이론이라든가 프랙탈 티오리, 나비 효과 등등, 이제는 더 이상 인과론을 기존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잡 다단한 이 세계 현상 속에서 이미 자연과학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법만은 잘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최후의 전환으로 번역된 이 저자들의 그 이야기인데요. 법은 통치성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바로 기존의 소유권을 정당함으로써 바로 이 법이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제는 지구법학적 사유로 우리가 벗어나게 하려면 커먼저와 같은, 그래서 개인 소유권과 국가 주권 중심의 법 질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지요. 예컨대 자연의 권리 혹은 정의 권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근거를 마련하는 일, 여전히 사회 철학의 주된 질문이고요. 생태적 책임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너머의 인간에 대한, 비인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또한 권리 대상의 범주에 있어서도 생물체에만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돌과 바위와 모래와 같은 무생물체에게도 우리는 권리 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경계는 아주 흐릿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무한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크라시인가 혹은 조의 아나키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회계약의 통치체를 만들 것인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 중심을 넘어서서 인간과 비인간 간의 사회계약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 혹은 새로운 공화주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고 그칠까 합니다. 결국 지구법학이 추구하는 것은 완결 지점은 생명인 것 같습니다.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음이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아 실행하는 살이 살아야 하고 살려야 한다는 하늘의 명령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죠. 단순히 살아있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생명들, 그리고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숲, 자연과 들과 강과, 그리고 저 나비와 혹은 벌레,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구 법학 속에서 하나의 공존하는 구성원으로서 같이 공생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러한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저는 심미적 윤리학이 필요하다. 우주는 단순히 물리적 실체만이 아니라 영성의 주체입니다. 리듬과 음악,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고, 우주 행성의 리듬과 인간의 삶의 리듬을 갖춰가는 그런 영적인 활동이 전개된다. 지구 공동체의 춤에 참여하기를 우리 모두 이 지구 공동체의 지구 행성의 박자와 타이밍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어떤 실증주의 중심의 과학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또한 방법론으로서의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어떤 그 객체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충적이고 복합적인 시민사회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구와 사람은 바로 이 사회운동의 복합 실천을 위한 하나의 그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학일 교수님, 그 지구법학의 어떤 배경과 중요한 개념, 그리고 어떤 그 쟁점에 대해서 좀 그 어려운 내용과 개념인데도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또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참 고수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 발표 준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는 지구법학에서 논의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 입법을 담당하시는 의원님께서 탄소 중립 전환과 지구법학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제까지 해주시다니, 어떻게 보면 저희 우리나라에서 지구법학 입법과 관련해서 미래가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해주시는 귀한 말씀에서 어떤 우리가 실제로 법의 어떤 방향을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션 첫 번째 순서로 김성환 의원님의 탄소 중립 전환과
지구법학의 의의를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에서 20대 보궐로 들어와서 지금 21대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3년차 의원이고요. 그전에는 구청장을 한 8년 하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비서관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저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제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실행위원장인데요.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관련된 얘기를 20분 범위 내에서 짧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책을 우연히 봤습니다. 과학자하고 법학자가 만나서 일종의 콜라보를 하셨는데 근대 법학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구 생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결국 모든 영역이 이렇게 귀결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시대가 결국 일종의 우리 사회가 분업화되면서 각자 학문을 쪼개서 자기 영역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궁극적으로는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인류가 다른 자연과 함께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잘 아시는 대로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달로 가다가 찍은 우리 인류가 최초로 찍은 지구 사진인데요. 그래서 요 사진 이름대로 블루마블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찍었죠. 여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보는 지구 혹은 지구의 지도책에서 보면 근대 역사 이후에 각 나라별로 금을 긋습니다. 색깔도 좀 달리하고요. 사회주의 국가는 빨간색, 자본주의 국가는 파란색 이렇게도 긋고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를 금을 긋는데 지구에서 보면요. 인류의 색깔도 보이지 않고 국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체는 이와 같은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금을 그었죠. 그 금근 근대 역사를 다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볼까 이런 고민들을 모든 인류가 자기 중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 고갱의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폴 고갱이 인생을 조금 회의하면서 타히티로 가서 타히티의 여인을 그리고 난 직후에 그렸던 나름의 철학적 사유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오른편이 이제 탄생기고요. 중간에 성장기고 왼편으로 가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 인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해왔던 거죠. 이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풀었습니다. 혹시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리메이크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닐 타이슨이 리메이크를 합니다. 13부작인데 저는 이 코스모스를 보면서 칼 세이건이 천문우주학자인지 철학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최근 100년 사이에 천문우주를 비롯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우리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했던 과학적 역사를 쭉 풀어냅니다. 우주 끝까지도 가보기도 하고 그 소위 쿼크라고 하는 물질 끝까지도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흔히 우주 끝을 가면 인간이 너무 허망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우주 끝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지만 철학적으로 깊이 사유해 보면 정말 지구는 기적 같은 존재이고 그 지구 안에 38억 년 동안 지난 우리 인류는 그 속에서도
너무나 기적 같은 존재여서 이 기적 같은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살고 죽고 하면서도 그 기적 같은 존재가 계속되게 할 거냐, 이거는 모든 법학자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017년 6월 24일 날 제가 노원구청장을 할 때 노원구에 노원우주학교라는 걸 새로 개관을 했는데, 그때 빅 히스토리를 창안한 러시아 학자를 모십니다. 호주의 머큐리대의 교수이기도 한데 러시아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주 얘기까지 하게 되냐? 자기가 러시아학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인류는 어디서 왔을까?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고민하다 보니 끝까지 가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과학이 최근 100년 사이에 그것에 상당하게 소위 과학적 진실에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빅 히스토리를 정리합니다. 저는 뭐 법학이든 모든 학문이 결국은 이런 빅 히스토리에 기초해서 현재 자기 분야를 보다 완성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과학과 철학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137억 년 전에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38만 년 후에 빛이 탄생하고 별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행성이 우연의 과정 속에서 진화해서 지구도 38억 년 전에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해서 여기까지 오는 전 과정을 이해하면서 현재 자기 일을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구법학도 그런 철학적 가치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의 운명과 이 생태적 운명을 해결하는 그런 법학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1970년대 같은 취지의 얘기인데요. 영국의 학자죠. 제임스 러브록이 가이아 이론이라는 걸 창시합니다. 이 지구가 자세히 보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더라. 특히 무생물도 포함해서,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유기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에 비유해서 가이아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결국 뭐 환경학자든 우주학자든 혹은 역사학자든 모두가 다 소위 지구 생태를 보다 온전하게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영속적인 이 기적적인 지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건데요. 이 그림은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했던 늑대와 춘물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늑대와 춘물에 나오는 종족이 북미 아프리카의 수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우주와 우리 인류와 다른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일종의 세계관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구하고도 닮아 있죠. 저는 이런 세계관이 과거부터 쭉 계속되어 왔고 다시 환원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최근에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문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을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남자가 여자를 정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사람에게 종속되도록 했던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모두가 다 멸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이기적인 시스템에서 에코시스템으로 가자. 전체 생명체 무생물을 포함해서 그 인류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철학의 가치이기도 하고 실제 생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근본적으로 경제학 영역도 변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여전히 소위 수요 공급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은 그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고 그 경제는 무한 성장한다는 게 전제인데 사실상 지구 생태계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이론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 생태계 범위 안에서 사회와 경제와 각각의 시장의 주체들이 함께 시스템 속에서 녹아있는 새로운 경제학, 이게 일종의 생태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차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생태법학자 분들과 생태경제학 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 지구적 관점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인류를 혹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구상해야 될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치를 유엔은 17가지 지속가는 목표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화해서 각각의 목표를 정해놨죠. 이 하나하나의 목표가 매우 소중한데 이게 나열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영역에 각각의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꼽으라면 기후위기 문제인데 보시는 대로 지금 사방에서 물난리, 불난리, 폭염 등등 여러 가지 것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로 와 있죠. 특히 2년째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 위기도 매우 심각해져 있고요. 이 코로나의 위기도 우리 인류가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데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면 코로나 위기의 거의 1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 위기의 이제 핵심을 과학적으로 보면 이 표와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그 왼쪽 끝이 60만 년 전에 남극에서 드릴을 뚫어가지고 파악한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위에 보이는 조금 진한 선이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지구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정확하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도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그 피크 지점이 우리 최근 60만 년 지구사에 단 한 번도 280ppm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에 빨간 점이 있는 것처럼 그 최근 200년 동안에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십니다. 그게 소위 우리가 산업혁명 과정에서 인류가 좀 더 편리해보자고 석탄과 석유를 한꺼번에 가져다 쓴 산업혁명의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이 칼날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소위 킬링 곡선이라고 해서요. 하와이에 있는 관측소에서 매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 칼날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북반구에 나무가 많이 자랄 때 이산화탄소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렇군요. 북반구에 나무가 많이 자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금 내려가고요. 북반구에 낙엽이 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그 그래프가 계속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지구 역사 46억 년, 또 생명의 역사 38억 년, 이 전 과정에 우리 생명의 역사는 최근 5억 년 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최근까지 5번의 멸종이 있었고 그 마지막 멸종이 공룡이 멸종하는 시기였습니다. 6번째 멸종으로 우리가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지구를 살고 있는 70억 인류 모두의 숙제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독일에 있는 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7년 6개월 24일 남아있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아있는 시간이죠. 이게 정확하게 2030년 NDC 목표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정말 절박한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거냐. 오늘의 이제 한 주제인 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기후위기의 실질적 원인인 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 문제이죠. 2020년에 세계 각 나라들이 탄소를 2050년까지 중립화하겠다. 심지어 중국도 2060년까지는 중립화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결단해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국 글래스고에 가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한 40%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은 미국을 포함해서 대개 50%에서 60% 수준까지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했죠. 쉬운 숙제가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1992년 리우 때 자네이로에 있었던 기후환경회의 때부터 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대략 60년 동안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상 30년 만에 탄소 제로로 가야 하고 또 앞으로 8년 남은 2030년까지 40%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만만한 문제가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개괄해서 보시면 우리가 탄소를 줄인다고 하는 건 일종의 발전, 재생에너지만 늘려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그림표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 수송, 산업, 건물, 난방 등 여러 영역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553억 톤을 줄여야 하고 이산화탄소 발생 7위, 9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7억 3천만 톤을 줄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는 대략 4억 3천만 톤까지 줄여야 되니까요. 한 3억 톤 정도를 줄여야 하는데 다행히 이미 1억 톤 정도를 최근 3년 사이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억 톤 정도를 추가로 드려야 됩니다. 2억 톤이면요. 대한민국 국민을 5천만 명으로 잡으면 1년에 400톤씩 개인이 4톤씩을 줄여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잠깐 흐름을 보시면요.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모로 이익도 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대한민국이 연간에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쓰는 돈이 약 15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94%를 수입합니다. 석유가 38%, 석탄이 28%, 천연가스가 18%, 원자력이 9%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 에너지원을 전체로 다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하면 연간 150조 원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연의 영향을 적게 하면서도 150조 원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흐름들이 각각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추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에너지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그림이 현재의 정부가 세워놨던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맨 밑에 게 원자력이고요. 갈색으로 보이는 게 석탄, 녹색으로 보이는 게 LNG,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재생에너지 비중인데요. 저 왼편에 있는 그림을 오른편 그림처럼 바꿔야 합니다. 원자력은 탈원전이 아니라 2085년까지 가는 감원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핵심은 석탄과 LNG를 빨리 줄이고 그만큼을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로 바꿔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핵심은 결국 티끌모아 태산인데요. 요 그림은 덴마크
사진입니다. 1970년대 덴마크와 최근의 덴마크를 비교한 건데요. 덴마크도 과거에는 석탄 발전 위주였습니다. 저 빨간 점이 석탄 발전소가 있었던 자리인데, 오른쪽으로 보면 사방에 풍력과 태양광의 에너지 발전원들이 저 점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결국 전 영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과 일부 야당에서 여전히 재생에너지는 비싸니까 원자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분석한 각 에너지원의 현재 단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풍력과 태양광이 조금 더 비싼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원자력보다 풍력과 태양광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략 2027년에서 2028년이면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풍력이나 태양광이 더 싸지는 시점이 곧 도래한다고 하는 건데요. 결국 우리도 이 발전원을 빨리 늘려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꼴찌입니다. 이거를 빨리 벗어나는 게 숙제죠. 재생에너지는 뭐 아시는 대로 가널성이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 가널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실험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IT 분야, AI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서 소위 가상발전소 개념의 디지털 영역과 재생에너지를 붙여서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이 부족할 때 바꿔서 쓰는 섹터 커플링이라는 방식으로 제주도부터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이 새로운 실험의 개념도가 이 그림과 같은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아이오닉 5나 EV6와 같은 전기차 혹은 수소차, 하이브리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수송 분야가 탄소 배출에서 대략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휘발유와 경유차를 줄여야 되는 것, 이 속도인데요.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소위 내연 자동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하나의 숙제죠. 자동차뿐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도 바꿔야 하고 열차도 바꿔야 되고요. 수송선도 수소나 암모니아로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도 일종의 수소나 전기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0년 되면 수소항공기가 실제로 실증화되고, 우리도 늦어도 2040년까지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택도 바꿔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구청장 때 노원구에 지었던 대통령이 오픈하우스를 해주셨던 주택인데요. 5대 에너지를 쓰지 않는 주택입니다.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온수, 이 5개 영역에서 일종의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주택,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될 그런 주택이죠. 농업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 위에 소위 영농형 태양광을 붙이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위 소출은 대략 10에서 15% 정도 준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태양에서 생산된 에너지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민 소득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나는 게 최근의 실증 결과들입니다. 무한한 농토에서 햇빛 농사와 일반 농사를 같이 짓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에서는 바이오 가스 발전을 하고요. 소가 많은 데서는 바이오 매스 발전을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잘한 게 소위 민둥산에 녹화를 한 건데, 녹화만 했지 임도를 안 만들어서 기계가 들어가서 나무를 체계적으로 벨 수 없는 게 한국 산림의 특징입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임도를 만들어서 사람 손으로는 벨 수 없으니까 기계로
체계적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나무를 심는 그런 소위 산림 뉴딜, 바이오매스도 대한민국이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일, 생태국 공간을 바꾸는 일, 궁극적으로는 자원 순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만든 것은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한국 경제가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죠. 마무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이게 제가 대통령님과 공유했던 시스템인데, 우리가 사는 집, 에너지 재래주택에서 살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전기차 타고요. 그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부터 받고, 지금 석탄 발전소는 모두 그린수소 발전소로 바꾸고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에서 만든 유기농 식단을 쓰고요. 수소 비행기 타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실제로 2050년 이전에 대한민국의 전체 영역을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는데 이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법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가 숙제이지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문명은 산업혁명 시기의 문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기후위기의 원인인 줄은 250년 전에 제임스 와트가 이 소위 증기기관을 만들 때는 알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합니다. 석탄과 기차가 주력이었죠.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자동차와 석유 그리고 인터넷 등등이 그 중심이었죠. 전기 포함해서.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는 사실상 산업혁명의 기반이었던 석탄과 석유 문명을 끝내는 새로운 문명 시스템입니다. 이 문명 시스템의 주인공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존에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부강했다면 이제는 기술력이 높은 나라가 부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한민국이 소위 제조업 분야의 세계 3대 강국이기도 합니다. 지금 출발은 좀 늦었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세상의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마음만 먹고 달려간다면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에 당당하게 G7 국가까지 올라온 이 힘이면 저는 얼마든지 2050년 이후에 소위 산업혁명 다음 혁명인 녹색혁명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앞서 봤던 많은 이 선각자들의 고민과 함께 지구법학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생태경제학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그 외에 여러 과학 영역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찬란한 문명을 더 발전시키면서도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일종의 선린과 연대의 기초에서 지구사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함께 노력해서 기왕에 우리가 만든 이 창조적인 찬란한 문명이 멸종으로 가지 않고 더 찬란해지면서도 기적과 같은 우주적 감각과 함께 더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세션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혹시 어느 그 연구소의 학자님이나 교수님께서 지금 강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지금 발표하신 분은 국회에서 오신 김성환 의원이십니다. 본업은 입법을 담당하신 분이고요. 이런 인문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 그리고 정책 영역에 있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하실 분들. 네. 오늘 귀하게 모신 만큼 그 위원님께 정말 실질적인 내용, 질의응답을
짧게.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네. 예. 마지막에 어쨌든 되게 좀 낙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의원님 같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면 사실은 그게 뭐 정부와의 협조 관계나 이런 견제 관계 속에서 뭔가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의원들 아니면 뭐 다른 정당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같이 이제 정당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 중에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좀 시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입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가 저는 좀 되게 궁금해서 좀 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격세지감인데요. 20대 국회에 제가 산업자원위를 자원했는데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환노위를 가라고 합니다. 당시 원내대표가 홍영표 의원님이셨는데, 야, 너 지구 지키려면 환노위를 가라고 해서 환경부가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총량을 관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권한을 다 산업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생산, 특히 발전원인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등에 대한 산업적인 권한을 모두 산업부가 가지고 있어서 원천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20대 보궐로 들어가서 국정감사를 2번 치르는데, 당시엔 우원식 의원하고 저하고가 거의 유일하게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평소나 혹은 국정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때는요, 여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다 에너지와 기후에 대해서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로 다뤘습니다. 제가 올해 국정감사를 하면서 참 격세지감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의 소위 대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스코도 그렇습니다. 우리 탄소 발생에서 포스코, 그러니까 철강이 전체 탄소 발생의 17%, 산업에서는 30%를 내뿜고 있는데 포스코도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대기업은 그 자체가 생존이어서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는 원전 업계입니다. 원전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생에너지의 발목을 지금 유력한 야당이 소위 원자력으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문제를 타협하든 돌파하든 간에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뭐 특별히 국회에서는 이견이 없는 편입니다. 뭐 여러모로 좀 늦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한번 달린다고 하면 엄청 속도감 있게 달리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6.8%고 2030년까지 최소한 30%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데요. 1년에 10기가 정도씩 늘려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텐데,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낙관적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갖고 짧게 말씀드릴까요? 네, 한 분 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할게요. 안 그래도 안병진 교수님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메모해놨습니다. 예. 짧게 여쭤보면요. 이렇게 의정활동 누구보다도 선구적으로 기후위기 앞서서 이제 해오셨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정치 제도나 정부, 행정부의 그 가버넌스나 이런 점에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이렇게 어떤 걸 좀 특히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구조든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 제도의
그 뭐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든 혹은 헌법이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대한민국이 내각제 국가였으면 이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는 대통령 중심제가 갖고 있는 우리 교수님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가진 장점이기도 하고 혹시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시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장했는데 실제 행동은 4대강만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구호처럼 시스템을 바꿨더라면 지금 상당히 앞선 국가가 됐을 텐데 구호는 있었고 행동은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위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과 깊이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이 NDC 목표를 40%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산업부는요, 30%는 죽어도 못 넘는다라고 했다가 32.5는 죽어도 못 넘는다. 35는 죽어도 못 넘는다라고 했다가 막판에 40까지 이제 양보를 했는데 그게 오로지 국회의 압력과 대통령의 결단인데요. 제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국제적인 위상 혹은 뭐 현재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가 일종의 NDC 목표를 40%까지 하는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이 일종의 결단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게 한편의 장점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에너지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원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하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 이게 잘 안 맞는 대목이 있고요. 여전히 과거의 관성들이 곳곳에 살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철강 영역도 있고 석유화학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속도와 방향차를 제외하고는 거버넌스 상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은 좀 적은데 오히려 어찌 보면 부처 간의 칸막이들이 의외로 많이 작동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산업부는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환경부가 이거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돼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또 바다 영역은 우리 거야 라고 하고요. 국방부는 이거 군사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따지다 보니까 이런 부처 간의 칸막이를 때문에 지체 현상이 생기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역시 이 뭐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그 칸막이를 허무는 것 이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느껴집니다. 네. 시간이 더 있으면은 질의응답을 더 하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김성환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허락이 되면 지구의 사람들 회원으로 불러주시면 오늘 이외에도 뵐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김홍기 공동대표님이시죠. 지금 서울대에서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장으로 계십니다. 주제는 데이터 센트릭 유니버시티 4.0을 주제로 하고 계시고요. 자, 김홍기 교수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홍기입니다. 맞아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강 변호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발표 하나 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할 게 없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작한 빅데이터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이라고 하는 걸 좀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오늘 행사의 주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나름 이 데이터 센트릭 유니버시티 4.0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다 소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개를 하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이컬러지컬 퍼스펙티브 생태학적인 패러다임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학의 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양에서 이원론이 이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이전에 뭐 아시다시피 인도 고대 철학에서 보면은 뭐 유파 철학이라고 해서 상키아 철학에서 이미 부르샤라고 하는 그 카스믹 스피릿, 그다음에 브라크리티라고 하는 일종의 카스믹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원론이 아주 고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속에 이제 생명의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마인드의 문제, 뭐 그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서브스턴스의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차원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생태학적인 생명체,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체를 얘기할 때 그 데이터의 차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무언가가 주제가 생긴다면 데이터의 존재론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학이 진화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조직으로서의 대학 굉장히 복잡해졌죠. 현대 대학이 지금은 이런 모습의 대학의 체제가 조만간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진화의 과정 속에서 대학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던 참에 이제 최근에 교육부에서 뭐 혁신 공유 대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는 했는데, 사실 교육부도 별로 생각이 없이 무엇이 혁신인지 무엇이 공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만들었는데, 저도 급하게 3주 동안 이 사업단 과제를 제안서를 쓰면서, 뭐 제가 하고 싶어서 쓴 건 아닌데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대학의 진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지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최근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학이 변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완성된 건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대략적인 것들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 1분 정도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저희가 동영상으로 인트로덕션 정도로 만들어 봤고요. 이제 짧게 그 사업단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1600년경에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700년경에 아시다시피 그 인식론에
가장 중요한 그 철학자인 칸트가 등장을 했고요. 그 칸트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인식을 할 때, 소위 이제 순수 오성 개념 뭐라고 하죠? 선험적 오성의 범주를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철학자들이 그럼 우리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무엇, what is given, 이것을 데이터라고 정의를 했고, 데이툼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 실제로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 우리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1600년경이죠. 17세기에 그런 용어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물 자체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해석되어지는 그 사물에 대한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이제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것을 엮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데이터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링크드 데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knowledge graph라고 하는데 그 웹사이트마다 각각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굉장히 동글동글한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노드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NIH에 있는 뭐 화학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NIH나 다른 그 나사에 있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서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이 되어서 마치 우리 세포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연결하듯이 거대한 일종의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2007년도에 시작이 된 이 프로젝트가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아졌죠.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데이터셋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과학의 진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월드 와이드 웹에서 만든 RDF라고는 표준이고요. 이것들 통해서 기존에 각각 기관들의 이렇게 파티션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는 예인데요. 한 예를 보면은 이렇게 2000년에 런던 출판사에서 출판된 글라스 팰리스라고 하는 책에 대한 ISBN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 프랑스에 있는 번역서가 있고 그걸 번역한 사람의 위키피디아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것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통합되어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RDF 표준으로 전체적인 전 세계에 있는 공개되어 있는 오픈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이터가 서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산업혁명, 산업의 진화의 과정과 우리 생명체의 진화의 과정, 그리고 대학의 진화의 과정과 이렇게 매핑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명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들이 서로 컴포넌트 간의 연결이 견고해지는 과정들 그리고 복잡한 신경 연결망으로 이제 비유될 수 있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시스템들이 서로 이미 개체성을 가진 시스템들이 예를 들어 사이버 시스템이라든지 바이오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피지컬 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연결되어서 굉장히 거대한 어떤 생태적 차원에서의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이게 실제 그 비인간과 인간의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볼 수도 있고요. 지구의 전체의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생명의 관점에서의 진화를 할 때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개체화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학도 1차 대학혁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 시대의 아카데미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소위 축의 시대라고 하는 기원전 800년에서 30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의식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단위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단위들이 글로 표현되면서 에너지원이 된 거죠. 대학의 에너지원이 되고 2차 대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족 중심의
그 대학에서 그 이제 일반인들을 통해서도 일반 대중화를 통해서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생겨난 것을 2차 대학혁명이라고 하고요. 3차 대학혁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좀 현대화되어 있는 대학 시스템이라고 본다면은 4차 대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새로운 시대의 대학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학생 중심이죠. 학생 중심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플랫폼으로서의 대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빅데이터 혁신 공유대학이 만들어졌고요. 2020년에 관계부처 합동 그 회의를 통해서 그 한국판 유질 종합 계획이 발표되고, 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의 그 동력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2021년 4월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 대학 컨소시엄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여기 참여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과제를 따게 됐는데, 이 과제를 하면서 이제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기존에 컴퓨터 공학이 있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고 통계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빅데이터 그 혁신공유대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컴퓨터 공학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되게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여러 대학이 참여하고 여러 학과가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좋은 표현으로는 혼돈이고 나쁜 표현으로는 혼돈이고 좋은 표현으로는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비전을 꺼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태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양함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내에 있는 10개 단과대학의 교무부처장을 찾아가서 함께 참여하다고 요청을 드렸고, 인문대, 사회대, 생활과학대, 기타 등등 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모든 학과와 모든 분야의 교수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방법론과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대학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4.0이라고 하는 것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시면 University as a Platform,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을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서의 에듀케이션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자다가 갑자기 새벽 3시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페다고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다니면서 이렇게 PEDA라고 떠다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러면서 한 5분 안에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페다고지 아시겠지만 실제 페다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훈육할 때 되게 셀프 디렉티드한 자기 이제 그 주도형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훈육을 하는 방식이고, 성인 교육의 자기 주도적 교육 방식을 안드라고지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는 페다고지가 뭐 교육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명사로서 정착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유니버시티 4.0 혁신 공유 대학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어떤 페다고지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P가 딱 떠오르는데, 학생들이 참여해야지, 스튜던트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P가 단어가 생각이 났고요. 그러면 이런 플랫폼은 그냥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evolvable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E가 탁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있고, 그런데 드리머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그 다음 어댑티브 러닝 할 때 A가 생각이 났고, 이거 글로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픈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플랫폼은 그로잉 해야 되겠고, 하지만 에이지돼 있는 낡은 것이 아니고 항상 유스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서 5분 만에 적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새벽 3시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고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저희가 3가지의 큰 그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물로
페다고지 커리큘럼을 기존에 있는 대학 체제에서 하는 교과목이 아니라 새로운 모듈형 교과목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모듈형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15주짜리 강의를 하면은 한 장의 실러버스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과제를 신규 교과목 개발 과제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다 모듈형으로 만들자, 20분, 15분,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장의 실러버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3시간짜리면은 최소한 10장의 실러버스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15주짜리 디스크립션이 만들어집니다. 그 내용들이 15분, 20분짜리 내용의 키 컨셉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들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knowledge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다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한 과목이 7개 대학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3개 대학에서 만든다면은 모듈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마이닝이 굉장히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서로 슈퍼셋이 5개, 7개의 데이터 마이닝 과목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이 새로운 과목을 만들 때 레고 블록 만들듯이 다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이 되고 새롭게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물 진화에 있어서 진화 생물학자들이 제 주장하기에 evolvability, 진화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생명체의 body가 modularity, 그러니까 되게 모듈형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은 진화가 훨씬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형의 그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므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제 학생들이건 학생이 디자인해서 설계를 해서 자기 교과목을 만들 수 있고요. 예컨대 한 5년 후에는 제주대 학생과 서울대 학생과 버클리 학생이 친구들이 만나서 우리가 이런 교과목을 만드는데 그 이미 있는 실러버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 블록을 조합을 해서, 모듈 블록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크라우드 소싱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이런 교과목을 만드니까 학생들, 듣고 싶은 학생들 다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 멘토 선생님들을 몇 명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융합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걸 다 온라인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교과목 한 과목을 만드는데 보통 한 30분짜리, 20분짜리 강의를 하면은 최소한 30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도 설치를 해서 좀 양질의 교과목을 한 과목 만드는데 1억 이상의 돈이 드니까 되게 신속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컨텐츠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지구와 사람에서 열고자 하는 학교도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유 학습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전체 8개 그 사업단이 같이 함께 좀 이제 그 지금 먼저 4개 사업단이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학생증, 서로 학점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대 학생이 한동대, 전북대 돌아다니면서 할 때 학생 인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학생 맞춤형 학업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학습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서울대 내에서도 새로운 LMS, CMS 데이터 레이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도에 이제 완성이 될 건데, 이런 것도 적극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 니아에서 이제 그 우리 행자부에서 중심으로 돼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미 6만 건 정도의 공공 데이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공개를 하고 있는데 되게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미 있는 그 존재하는 데이터들, 공공 데이터들과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한 데이터들을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 교수들이 실제 데이터 기반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목 슈퍼셋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 모듈들이 서로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계융합 표준 교과목이 이제 서울대 내에서도 한 지금 현재 100과목 정도를 모듈화 시켜서 만들 생각이고, 빅데이터 표준 교과목도 한 30과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빅데이터 허브.kr을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최종호 박사님이 저희 연구교수로 들어오시게 됐고, ESG 관련돼서 데이터도 저희가 모아서 기후 변화라든지 기업의 윤리 관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미 몇 개의 MOU를 통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미 MOU를 통해서 여기 지구와 사람하고도 MOU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BC카드하고 KT가 금융 데이터를 다 공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KT의 통신 데이터 다 공개를 하기로 했고, 이것을 저희가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케이블 TV와 공영방송의 TV에 있는 여러 뷰어십에 관련되는 데이터들도 공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요. 이걸 통한 이제 가이드라인, 어떻게 저희가 교과목을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일단 모듈형 교과목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이미 만들어서 교수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가 비교과 과목으로 이제 MS나 여러 클라우드 업체들하고 지금 새로운 비교과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이렇게 공개하자마자 한 500명의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학생들의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 유니버시티 4.0 공모전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우리 지구와 사람을 생각을 해서 빅데이터 for Earth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빅데이터 혁신 공유대학 사업의 비전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학의 어떤 혁신 공유,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귀한 말씀이었고요. 저는 교수님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런 핵심적인 또 개념을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역시, 학자분들은 주무시면서도 연구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세션, 김홍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30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3시에 맞췄어야 되는데 늦어서, 그러면 저희가 43분까지 10분 정도 휴식을 갖고 다음 세 번째 세션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가지시고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